안녕하세요. 투더리 군TV입니다. 여러분, 마트 와인 코너에서 남아공 와인 가격표 보고 놀라신 적 있으시죠? 비슷한 품질의 프랑스나 칠레 와인보다 확실히 저렴한데 막상 마셔보면 맛은 절대 가성비로 끝나지 않거든요. 오늘은 이 신비로운 가격과 맛의 간극 속에 숨어있는 350년짜리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때루아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남아공 와인 산지는 대부분 웨스턴 케이프, 그러니까 케이프타운을 둘러싼 지역에 몰려 있어요. 위도로 보면 남위 31도에서 35도 사이인데 이 위도만 보면 더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꽤 서늘한 기후가 펼쳐져요. 이유는 바다에 있어요. 차가운 벵겔라 해류가 대서양 쪽 서해안을 따라 흐르면서 서쪽 포도밭을 식혀주고 따뜻한 모잠비크 아굴라스 해류는 동쪽과 남쪽 해안을 따라 케이프 아굴라스까지 흘러요. 두 해류의 온도 차이가 케이프 지역 전체에 독특한 해양성 기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케이프 지역 옛말 중에 바다가 보이는 포도밭이 좋은 포도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여기에 케이프 닥터라는 별명을 가진 강한 남동풍도 한몫해요.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이 바람이 포도밭을 식혀주거든요. 덕분에 여름은 따뜻하고 건조하고 겨울은 서늘하고 비가 오는 지중해성 기후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포도 재배에는 거의 완벽한 조건이에요. 토양도 다채로워요. 스텔렌보스 지역만 봐도 화강암, 모래, 점토, 셰일, 사암까지 섞여 있어서 품종마다 자기한테 맞는 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명확해요. 아프리카라고 해서 와인 재배가 불리한 게 아니라 케이프 지역은 신대륙 와인 산지 중에서도 때루아가 매우 다양하고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칠레나 호주처럼 신대륙으로 분류되지만 두 대양이 만드는 독특한 기후 덕분에 다른 신대륙 산지와는 또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거죠. 품종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남아공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화이트 품종은 슈냉 블랑이에요. 프랑스 루아르가 원산지인데 남아공에서는 오랫동안 스팅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1655년 얀반 리벡이 케이프에 처음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이 품종도 함께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서늘한 지역에서는 산도가 살아있는 상큼한 와인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열대과일 향이 풍부한 묵직한 스타일이 나오는데 한국 마트에서도 가성비 화이트 와인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레드 품종으로는 카베르네 소비뇽과 시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주력 품종이고요. 그런데 남아공에는 이 나라만의 시그니처 품종이 따로 있어요. 바로 피노타지예요. 이 품종 탄생 비화가 정말 재미있어요. 1925년 스텔렌보스 대학의 포도 재배학 교수였던 아브라함 페롤트가 실험을 했어요. 프랑스 부르고뉴의 귀한 품종인 피노 누아는 맛은 훌륭한데 남아공의 더운 기후에서는 재배가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당시 에르미타주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생소라는 튼튼한 품종과 교배를 시도한 거예요. 씨앗 몇 개만 겨우 얻었는데 페롤트 교수가 정원에 심어두고는 학교를 옮기면서 한동안 방치됐대요. 다행히 동료 교수였던 테론이 이 묘목을 알아보고 보존했고 나중에 접목까지 시켜서 지금의 피노타지로 이어지게 됐어요. 이렇게 살아남은 피노타지는 한동안 평가가 들쭉날쭉했어요. 매니큐어 제거제 같은 냄새가 난다는 혹평을 받았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영국의 와인 전문가들조차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1987년 비어스 트루터라는 와인메이커가 만든 피노타지가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남아공 레드 품종 중 두 번째로 많이 재배되고 케이프 블렌드라는 와인에는 핵심 품종으로 자주 쓰이고 있답니다. 이제 역사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남아공 와인의 시작은 16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케이프 식민지의 첫 총독이었던 얀반 리벡이 동인도 회사를 위해 보급 기지를 운영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선박에 신선한 식료품을 공급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케이프 토양과 기후가 워낙 좋다는 걸 금세 알게 됐어요. 진짜 황금기는 1685년 콘스탄시아 농장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돼요. 케이프 총독 시몬 반데어스텔이 화강암 토양을 보고 포도밭으로 점 찍었거든요. 여기서 만든 달콤한 디저트 와인이 유럽 왕실을 사로잡았어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프리드리히 대왕, 빅토리아 여왕까지 즐겨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유배 시절에도 매달 와인통을 배송받았고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도 이 와인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비슷한 시기 1692년에는 스피어 농장이, 1693년에는 알토 농장이 자리를 잡았어요. 두 곳 모두 지금까지 와이너리로 이어지면서 농장의 뿌리가 300년을 넘는다는 사실로 남아공 와인의 역사를 보여줘요.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한 남아공 와인이 어쩌다 침체기를 겪게 됐을까요? 첫 번째 위기는 19세기 후반 필록세라라는 포도 뿌리 진드기가 유럽과 남아공 포도밭을 동시에 휩쓸면서 찾아왔어요. 콘스탄시아의 명성도 이때 자취를 감췄죠.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타격은 정치에서 왔어요. 1918년 와인 농가들이 KVU라는 조합을 만들었어요. 이 조합은 단순한 농민 모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재배권과 가격, 수출까지 법으로 통제하는 사실상 국가급 규제 기관으로 커졌어요. 그 결과 산업은 안정됐지만 동시에 품질보다 대량 생산에 집중하는 구조가 굳어졌어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겹쳤어요. 1948년부터 시작된 아파르트헤이트, 즉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국제사회가 남아공 제품 전체에 불매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 보이콧은 80년대 들어 더 강력해졌어요. 1986년 미국이 포괄적 반아파르트헤이트법을 통과시키면서 와인을 포함한 남아공 농산물 수입을 크게 제한했어요. 원산지 표기 규정과 소비자 불매 운동까지 겹치면서 남아공 와인은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발붙이기 어려운 상품이 돼버렸어요. 수출 기반이 흔들리니 와이너리들은 국내 시장에만 의존해야 했어요. 일부 농장에서는 흑인 노동자에게 임금 대신 와인을 지급하는 도프 시스템이라는 악명 높은 관행도 있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됐어요. 협동조합 체제와 국제 제재가 겹치면서 남아공 와인 산업 전체가 혁신 없이 대량의 적급 와인만 찍어내는 구조에 갇혀버린 거예요. 긴 침체의 끝은 정치적 변화와 함께 찾아왔어요. 1990년 만델라가 석방되고 1991년 국제 제재가 풀리면서 남아공 와인은 다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됐어요.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가 완전히 종식되자 KVU는 가격을 강제로 고정하던 협동조합 구조를 버리고 일반 기업으로 전환했고 농가들은 처음으로 직접 품질로 승부해야 하는 시장에 던져졌어요. 전 세계에서 날아온 플라잉 와인메이커들이 새로운 양조 기술을 들여왔고 한때 천대받던 피노타지도 재평가를 받으면서 남아공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품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콘스탄시아 지역의 옛 와이너리들도 옛 기록을 뒤져가며 18세기 레시피를 복원했어요. 1986년 클레인 콘스탄시아가 빈드 콘스탄스를 다시 만들어냈고 지금도 국제 와인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는 명품으로 꼽혀요. 지금 남아공 와인 산업에는 두 가지 색깔이 동시에 보여요. 한쪽에는 거대 자본의 흐름이 있어요. 남아공 최대 주류 기업이었던 디스텔은 수많은 와인과 위스키 브랜드를 거느렸는데 2023년 글로벌 맥주 회사 하이네켄에 인수되면서 하이네켄 베버리지스라는 새 회사로 통합됐어요. 반대쪽에는 카논코비라는 와이너리가 있어요. 규모는 훨씬 작지만 명성으로는 남아공을 대표하는 곳이에요. 국제 와인 전문지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와인 브랜드 명단에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프랑스 명문 샤토들과 같은 줄에 섰어요. 와인메이커 비어스 트루터는 피노타지의 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이 품종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은 인물로 평가받아요. 가격대도 정말 다양해요. 마트에서 만나는 데일리 와인은 만원대 초중반이에요. 홈플러스에서 판매했던 스피어 와인즈의 슈냉 블랑과 피노타지가 병당 14,900원이었던 게 좋은 예시예요. 좀 더 좋은 품질을 찾으면 3만원에서 7만원대 구간에서 카논콥 같은 유명 와이너리의 와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콘스탄시아의 희귀 빈티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한 경매에서 1821년산 그랑 콘스탄스 작은 병이 미국 돈 67,000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가격에 낙찰된 적도 있어요. 마시는 와인이 아니라 수집하는 골동품에 가까운 거죠. 한국에서는 주로 슈냉 블랑 계열을 만날 수 있어요. 스피어 와인즈의 시그니처 와인이 대형마트에서 직접 판매됐고
SA 슈냉 블랑 같은 와인들도 주류 플랫폼에서 가성비 화이트로 입소문을 타고 있어요. 카논콥처럼 고급 라인은 전문 와인샵에서 간간히 들어오지만 대중적으로는 슈냉 블랑 중심의 합리적인 가격대가 한국 시장의 주력이에요.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남아공 와인의 저렴한 가격표 뒤에는 좋은 때루아를 가졌지만 정치 때문에 한동안 세계와 멀어졌던 슬픈 역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와인 한 병에 담긴 게 단순히 포도와 발효기술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정치와 사회 변화까지 함께 녹아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 투더리군 TV와 함께 남아공 와인의 때루아와 품종, 콘스탄시아의 화려한 영광부터 아파르트 헤이트가 만든 침체기, 그리고 지금의 와이너리와 가격대까지 살펴봤어요. 좋은 땅과 좋은 기후를 가졌어도 정치적 단절이 산업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죠.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음식과 술 이야기로 투더리군 TV에서 찾아올게요.